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할머니는 태중의 재판장을 만나고 태중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응에 태어나 갓난아기로 살고 있었다. 그즈음 어느 날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계셨어. 엄마는 내가 누워있는 곳을 예의주시하며 식사하는 둥 마는 둥 온 마음은 나에게 있었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도 밥상머리에서 온갖 집안사, 동네사, 세상사와 현재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사, 과거사 이야기가 오갔어. 그 이야기를 전하면 대충 이런 일이었어. 내가 태중에 있을 때 할머니는 오빠의 밥 시중뿐만 아니라 온갖 시중을 들어주었지. 손절하고는 달랑 하나밖에 없으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다고 늘 말씀하셨어. 그때 오빠 나이는 5살이고 이름은 언경이었어. 그리고 엄마가 나를 잉타야 했는데 아빠는 전쟁터로 가셨고 할아버지가 훈장님이시니 언의라고 이름을 벌써 장명하셨다고 하더라고. 아마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이나 주위에서 어떤 이는 아들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딸이라고 하고 의견이 했다나 봐. 우리 집 옆에는 우물이 있어. 우리 집 식구들은 부엌 옆에 딸린 후문을 통하여 그 우물을 이용했어. 언경이 엄마의 배가 바가지 엎어놓은 것 같은 게 아들이 틀림없다니까.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아이고 철순이 엄마 어째 언경이 엄마의 배가 어디 바가지 엎어놓은 것 같으 펑퍼짐한 배춧잎 벌어진 것 같지. 그것으로 봐서 딸이라니까요. 하하하. 어떻게 똑같은 눈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를까 싶을 정도로 우물가 여인들의 의견은 물론 친척분들 이웃분들 의견이 분분하였어. 그때는 태중에 있는 아이를 의과학으로 판명할 수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언의라는 이름은 아들에게도 합당하고 딸에게도 합당하다나.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에 공통으로 합당한 게 어디가 있겠어? 사내 아이를 은근히 기다리고 지으신 것이 분명해. 내 생각이야. 할아버지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다가 딸인 내가 태어나서 갓난아이로 자라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뿌지직하고 분유를 방출한 거야. 뭐 내가 어른들 진지잡수시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겠어? 내 육체는 갓난아이인 걸 어쩌라고. 엄마가 아이고 예쁜 우리 아가가 대사를 치르셨네 하고 기저귀를 얼른 빼고 새 것으로 갈아주셨어. 그동안에 구린내는 진동하였지. 그런데 엄마의 마음을 어쩌겠어. 아무리 가족들이 식사 중이라도 잠시라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게야. 연한 살이 짓무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니 엄마는 식사하시면서도 예의 주시하시는 거야. 엄마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야. 그때 나는 이마가 아파서 울었어. 응애. 언경아 동생을 때리면 어떡하니? 엄마가 오빠를 나무랐지. 밥을 먹는데 냄새나게 똥을 쌌잖아. 오빠가 원망스러운 투로 말을 하더라고. 에구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하고 엄마가 오빠를 노려보자 할머니가 얼른 오빠를 껴안는 게 아니겠어?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오빠가 나는 너무 좋았어. 왜 있잖아.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좋아지는 거. 모든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러시겠지만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았어. 물론 할머니도 좋고 서당에서 진지를 잡수시는 훈장이신 할아버지도 좋고 할아버지와 겸상을 하시는 분도 좋아. 물론 오빠와 할머니의 대화에서 들은 거지만 할머니는 왜 할아버지와 같이 서당에서 진지를 잡수시지 않아요? 오빠가 이렇게 물어볼 때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손님이 계셔서 안방에서 우리와 함께 진지를 드실 수 없단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함께 먹을 수도 없어.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서당에 끊이지 않으시거든. 할아버지 동료분들은 엄청나게 많거든. 5동네 분들도 많지만 그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식사하시니 별 문제가 없는데 예지에서 손님이 많이 오셨어. 거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영국에 왕래하신 손님들도 있었거든. 그런데 엄마가 너무 좋았어. 물론 할머니도 좋고 서당에서 진지를 잡수신 훈장이신 할아버지도 좋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할아버지와 겸상을 하시는 분도 좋다는 것은 왜예요? 창수가 질문했다. 할아버지와 겸상을 하는 손님들이 좋다는 것은 그들이 엄하신 할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하니 할아버지와 식사를 안 해서 좋다고 그런 것은 아니야. 할아버지가 할머니보다도 우리보다도 그들과 식사하실 정도면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겠어. 그래서 그 손님들도 좋다고 한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묻는다면 이것이 다 영적 심판의 존재를 알기 때문이야. 할머니가 답했다. 눈이 감긴 갓나기가 어떻게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명수가 할머니에게 질문했다. 적시적절한 질문을 하였구나. 나중에 안 일이지만 태중에 있을 때 재판장이 나를 보듬어 주었을 때 따뜻한 온기를 느낀 것과 나를 위해 카운셔럴이 질문을 하고 내가 그의 말귀를 알아듣고 각인한 일과 내가 눈을 뜨기 전 식구들이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일상 중에 할머니, 엄마, 식구들의 이야기를 알아들은 것은 나만 그런 것인 줄 몰랐어. 그때는 누구나 태중에 재판장을 만나고 눈 뜨기 전에 기가 트이는 것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나만 특별히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 그냥 누구나 저절로 그렇게 되는 줄로 알았지. 그래서 전에 언급했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큰 능력자의 힘에 끌린 거라고. 그런데 알아듣기는 듣는데 말은 못하겠더라고. 알아듣는 것은 태중에서부터 시작하여 장성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더라고. 그것을 나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나도 모르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할머니 이야기를 이성적으로만 들을 게 아니다. 명수는 생각하였다. 한두 살 때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더라고. 할머니가 말했다. 언니가 천방지축이네요. 엄마가 말했다. 그러게. 할머니도 동조했다. 천방지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아는데 육체가 말을 듣지 않아서일 뿐이라고요. 언니가 이렇게 소리쳤지만 그 말이 엄마나 할머니에게 제대로 전달될 리 만무하다. 다만 우쩌쩌 냠냠. 어머님, 언니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글쎄다.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와 엄마는 한결같이 나를 조롱하고 계시다. 할머니, 그때 그런 걸 알았어요? 명수가 말했다. 응, 알았지. 그러나 마음뿐이었어. 그 틀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무슨 틀이요? 명수가 말했다. 갓난아기의 틀. 나는 말을 했는데 오빠 왜 때려? 오빠는 어렸을 때 안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말이 옹알옹알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거야. 글쎄. 그리고 오빠한테 억울하게 맞았으니까 나도 오빠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는데 글쎄 손만 허우적대는 거 있지.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니까. 나는 하늘에서 재판장을 만났잖아. 그래서 그 온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하늘을 아는 성숙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그런데 몸은 갓난아기인데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글쎄. 옛날에 참 갓난아기가 옛날에 어디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나는 옛날에 태중에 있을 때 하늘에서 재판장님과 만남을 갖고 재판장님이 나를 도듬어 주고 대화를 해준 것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런데 마음은 알겠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야. 다른 갓난아기들도 그럴런지 나만 그러는 건지 나만 그런 거면 왜 나였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초월자의 도움이니까 내가 지금 가타부타 할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마음으로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갓난아기의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안 일이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를 알고 눈물을 흘린대잖아. 그런데 소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일동은 말이 없었다. 나를 죽이지 마세요.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를 잡아 수익을 보는 것보다 1000배 만배나 보답할게요.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음매소리밖에 안 나와.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나를 도살장에서 죽이지 말라고 해도 입에서는 음매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안 가려고 하면 주인이 콧뚜레를 잡아당기는 거야. 그리고 이놈의 소가 유별나게 극성을 떨고 난리야. 나도 마음은 천국을 갔다 와서 다 알아도 갓난아기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것처럼 말이야. 할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아무리 사나운 개도 개장사가 오면 꼼짝을 못한다잖아. 자기를 잡아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는 거야. 그런데 주인에게 주인님 내가 집을 잘 지켜주고 할 테니 그래서 나를 파는 것보다 내가 도둑을 잘 지켜서 재산을 지키면 그게 더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도 입에서는 멍멍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거야. 내가 그랬다니까. 일어나려고 해도 그래서 엄마 신세 안 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게 상에 있는 그릇이나 음식물들을 끌어당겨 국을 엎어 쏟고 그릇을 망가뜨리고 기어가려고 하면 기질 못하고 배로 방바닥을 누비게 되고 말을 하려고 하면 옹알옹알 소리만 나오고 그래서 애쓰고 힘써봐야 고작 두 다리만 허공에 내젓고 두 팔만 버지락거리고 나도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 내 손가락만 빨게 되고 하는 거야. 그런 세월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엄마가 나를 예의주시하고 진지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엄마 할머니나 귀찮게 굴게 되고 그 세월이 11여삼초였다니까. 그렇게 37이 되기 전에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안 되더니만 37인가 몰라 하여튼 때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지더라고. 그렇게 눈을 뜨려고 안간힘을 써도 안 돼서 울음을 얼마나 터뜨렸는지 몰라. 사람이 뜻대로 안 되니까 울기밖에 더 하겠어. 울려고 우는 것이 아니야.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울음으로 표출이 된 거지. 그리고 6개월쯤인가 그렇게 일어나려고 몸부림쳐도 뒤집히기만 하더니 글쎄 때가 되니까 무릎으로 기는 것까지는 되더라고. 그리고 대소변을 가리려고 해도 소용없었어. 아기의 성장을 따라 그때그때 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소리치는데 그것이 응애에서 의왕으로 변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은 안 되더라고. 돌잔치 해준다고 떠들썩한데도 나는 돌 맞은 악의 이상이에는 몸이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니까. 하루는 할머니가 진지를 자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물론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한이 없고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서 태어난다. 사람은 팔자대로 살아간다. 사람은 운명대로 팔자대로 사는 게 여자는 가장 복받은 거야. 부모가 정해준 신랑감에 혼인해선 남편을 복종하고 아들 딸 낳고 사는 그것 말이야. 그 평범함 속에서 행복은 있지. 물론 할머니의 말씀이 불교 시대에 사는 보통 사람에게는 타당하다고 하겠지만 더 나아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럴지도 몰라도 나는 아니었어. 하늘에서 재판장과 만남을 가진 나로서는 그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말했지. 할머니 운명 팔자는 정해졌지만요. 그것만으로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합당한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하늘 법정에서 심판해서 상급의 영이 내려와서 우리 영을 리더하고요. 불합당한 마음을 먹으면 형벌의 영이 그를 리더해요. 그리고 신랑 잘 만나는 것도 합당한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따라 영이 리더합니다. 복종할 것은 마음이지 신랑이 아니라고요. 물론 신랑에게 복종하는 것도 합당한 마음이겠지만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평범함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말씀도요. 그 평범함이 우리가 합당한 마음을 먹을 때 상급의 영이 우리 영혼을 리더해야 참된 행복이라니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그냥 옹알옹알 그렇게 표출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젠 어느가 말이 튀려고 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에요 하며 이제는 손으로 아니라고 하는 신용을 했는데 어떻게 표출되었다고요? 두 손을 위아래로 흔들고 있더라니까요. 자기를 소장수에게 팔지 않으면 내가 더욱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주고 내가 새끼도 잘나서 돈을 벌어줄 테니까 주인님 나를 팔지 마세요. 제발 팔지 마세요. 소가 말했는데 어떻게 표출되었다고요? 음매. 그러니까 너도 팔려가는 줄 아는 모양이구나. 주인이 그런다니까요. 이번에는 발짓, 손짓, 몸짓 다 해서 사정을 했는데 어떻게 표출되었다고요? 왜 이렇게 발광이야? 주인이 이런다니까요. 나와 같은 심정이지요. 나는 2살이 되어서 말을 할 줄 안다. 발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줄 안다. 말은 사회적 약속이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내가 지어서 말을 해봐야 그것은 헛된 일이다. 엄마가 이것은 배추고 이것은 무고 이것은 감이고 이것은 밤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엄마와 똑같이 따라하면 엄마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내가 아무리 배추 보고 이것은 밤이야 하면 한두 번이야 묵인하고 다시 가르쳐 주시겠지만 계속 그러면 너 바보냐 하지 않겠어? 배추 보고 배추라 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다. 이것은 배추라고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배추 보고 배추라 해야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거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 이 약속을 저버리면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극기하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한다. 엄마, 할머니, 오빠, 할아버지 이 발음은 사회적 약속이다. 그대로 따라하니까 오 어느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엄마가 말했다. 오 그래 참 신기하지. 2살이 되니 말문이 어김없이 트이네. 할머니가 엄마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다. 나는 엄마에게 오빠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참 그 녀석 똑똑하기도 하지.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나는 엄마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을 할 때 유심히 보고 따라하는 게 재미있었다.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발생한 거야. 문제요? 명수가 화답하였다. 문제요? 창수도 따라했다. 주인은 잠잠해졌다. 온통 집안 식구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맞춰져 있었다. 그것은 생사를 오가는 중에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고 했던 그래서 정신적 지주가 있어야 산다는 말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할머니의 이야기가 명수를 살렸다. 아빠와 엄마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육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였다. 특별히 아이들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다. 죽음과 죽음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가운데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자식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빠에게도 정신적으로 무료한 저녁 시간에 흥미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죽음의 두려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어머니의 이야기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 시절엔 홍역과 기타 역병들 또 한국전쟁이 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에서는 전사자들의 통보가 뒤늦게 전해지고 있었고 참전용사들과 상위공인들이 그 참상을 전해주었다.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의 공통점은 죽음이라는 거였다. 죽음의 공포가 극심했던 시절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다. 내가 재판장의 언어 의미를 알고 우리말을 배워서 그대로 전하면 다 알아들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였어. 내가 재판장의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대로 전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나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왜 그럴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셨군요. 창소가 말했다. 옳았구나 하고 할머니가 아주 큰 소리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 할머니의 그 큰 소리는 주의 정막을 깨뜨렸다. 문제는 하늘에서 재판장에게 들었던 언어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 소통이 된다면 재판장이 말씀한 것을 재현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왜 소통이 안 돼요? 창소가 말했다. 재판장을 만났을 때는 재판장의 말뜻을 알아들었어. 그런데 질문은 세상의 의구심을 모르니 질문할 수 없었지. 그때 나를 대신해서 초월자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 참안식과 참평화의 길을 알고 질문해 주었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 세상에서 최고의 이슈가 뭐겠어? 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세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겠어? 할머니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참평안과 참안식요. 창수가 말했다. 명수로 너 따라했다. 이 말에 할머니도 기뻐하시고 아빠 엄마도 기뻐하시고 눈만 깜빡거리며 오빠들이 좋으니 자기도 좋은 여동생도 기뻐했다.
태중에 있을 때 분명히 하늘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나를 보듬고 그때는 내가 세상의 이슈를 알지 못하니 카운실러이 나를 대신해서 질문해 주었던 그 언어와 의미 말이다. 그 언어는 조선어가 아니었어. 그런데 그 언어의 의미를 언더스탠딩 했어. 그러나 그 언어를 세상에서 다시 구사할 수 없었어. 할머니 왜요? 8살인 창수가 말했고 5살인 명수가 말했고 3살인 숙도 따라했다. 왜 그랬을까? 왜 재판장의 그 의미를 다시 재현할 수 없었을까? 하늘 언어와 세상 언어가 다르니까요. 명수가 말했다. 반은 맞았다. 나는 세상 언어도 모르고 하늘 언어도 모를 때 초자연적인 그의 능력으로 하늘 언어를 알아들었어.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이시를 몰라 질문하지 못했는데 세상의 이시를 모를 리 없는 세상 이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초월자가 대신 나를 위하여 재판장에게 질문을 해 주었어. 그리고 그 하늘의 소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능력자가 도움을 줘서 그 의미가 내 마음에 인식이 되었어. 그런데 말문이 트기 전에는 그 의미를 전하려고 말을 해도 갓난아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어. 옹알옹알 그랬는데 이제 말문이 트고 말의 소통이 될 때인데도 왜 그 소리의 의미를 전할 수 없었을까? 하늘의 의미와 세상의 의미가 통하지 않아서 즉 차원이 달라서 까치와 소통하려면 까치와 똑같은 행동, 마음과 말을 해야 하겠지. 할머니가 말했다. 영국 사람과 소통하려면 영국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여야 하고 전에 언급한 대로 우리말도 소통하려면 사회적 약속대로 사과는 사과를 하고 배는 배라고 하여야 소통이 되는 것처럼 내가 재판장의 언어 의미를 알고 우리말을 배워서 그 의미를 그대로 전하면 다 알아들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것 같지만 재판장의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대로 전하면 알아듣지 못한다고 오히려 말한 사람 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왜 그럴까? 형편 즉 차원이 맞지 않아서요. 아빠가 도와주었다. 그래 아빠 말씀이 맞았다.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말을 못할 때는 그 말을 표현한다고 해도 어둔하게 입안에서 뱅뱅 돌기만 하여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여서였고 말문이 트고 언어 구사가 자유로울 때 그 뜻을 구사해서 전하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언어하면서 불면 날아갈까 놓으면 꺼질까 이렇게 애지중지하다가도 재판장에게 들은 이야기의 뜻을 구사하기만 하면 어머니 언어가 이상한 말을 해요. 엄마가 이렇게 할머니에게 말하자 너도 그 얘기를 들었니? 이러는 거예요. 글쎄 재판장에게 들은 얘기를 차라리 말을 못할 때가 차라리 좋았다니까요. 그때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옹알옹알 털어놓기라도 하였잖아요. 비록 올바르게 표출은 되지 않았지만 할 말을 하니 속이 시원하잖아요. 사람이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해요? 안 해요? 시원해요. 창수와 명수와 수기가 새처럼 말한다. 아빠와 엄마는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말문이 트고 올바로 말을 구사해서 속에 있는 그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니 마음은 원인데 그 말을 하지 못하니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나. 그래서 그 영의 언어는 세상에서 구사할 수 없다. 구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영의 언어를 구사한다 한들 차 안의 사람들이 알아들으리 만무하다. 물론 내가 재판장의 언어를 알아들은 것은 재판장의 말을 그냥 듣고 대화한 것 같지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것은 카운셔럴과 공준함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도 내 영혼 속에는 재판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들어있다. 1.1획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다. 그러나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없다. 그 언어를 내가 알고도 구사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의 뜻을 구사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사한들 사람들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다.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하였다. 배는 배라고 하고 사과는 사과라 표현해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언어의 의미도 사회적으로 합당할 때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는 답이 나왔다. 학문을 통하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도 최선의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100% 정답이 되기에는 모순이 있다. 차원과 피하는 차원이 다르다. 어찌 사회적 약속의 하부점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부연하면 내가 영적 심판의 존재를 보고 나는 그것을 확신하였다. 그런데 그 말을 내가 하늘 언어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면 차원이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될 리가 만마다는 거다. 언어의 사회적 약속이란 발음의 표현은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니까 말의 표현뿐만 아니라 의미도 사회 통념상 약속된 대로 하여야 상호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다. 소통이 안 되는 즉 사회적 약속에 어긋나는 언어의 의미를 전하면 나만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거다. 언어가 엉뚱한 소리만 해요. 엄마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다. 엉뚱한 소리라니 할머니가 엄마에게 반문한다. 언어가 나와 어머니의 말꼬리를 잡아요. 언어가 말문이 튀고 언어 구사를 자유롭게 할 때쯤 아마 3살이었을 것이다. 전에 엄마와 할머니에게 말하려 하다가 옹알옹알하여 실패한 그 말들, 할머니 운명팔자는 정해졌지만요. 그것만으로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잘 먹으면 그 마음을 하늘 법정에서 심판해서 합당하면 상급의 영이 내려와서 우리 영을 리더하고요. 불합당한 마음을 먹으면 하늘 법정에서 심판하여 형벌 심판을 내려 악한 영이 그를 리더해요. 그리고 신랑 잘 만나는 것도 합당한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따라 영이 리더합니다. 복종할 것은 합당한 마음이지 사람이 아니라고요. 물론 신랑에 복종하는 것도 합당한 마음이겠지만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평범함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말씀도요. 그 평범함이 우리가 합당한 마음을 먹을 때 상급의 영이 우리 영혼을 리더해야 참된 행복이라니까요. 나는 똑똑하게 발음을 하였지. 어느이가 엉뚱한 소리만 해요. 엉뚱한 소리라니 어느이가 어머니의 말꼬리를 잡아요. 할머니와 말다툼이 야기된다는 것을 어느이는 파악했다. 차원의 차이를 역가없이 말하면 사회적 질서가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인륜이 도덕의 의배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재판장에게 들은 그 언어를 제한할 수 없었던 거다. 세상에 일어날 문제를 몰라 질문하지 못하고 대신 질문하여 언어를 들어서 미래를 알고도 그 언어의 의미를 전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 그 언어를 제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재판장에게 들은 그 언어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추어 알릴 수 있을까? 언어를 제한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려면 차원이 같아야 한다. 차원이 동일하고 언어의 약속을 지키면 누구나 언어로 소통이 일어난다. 더 나아가 차원이 동일하면 그 언어의 의미를 몰라도 표정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나 차원이 다르면 언어의 의미를 알아도 커뮤니케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청각장애인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여 그 언어의 의미를 몰라도 표정, 수화를 통하여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일반이다. 예를 들면 미국인이 영어로 한국인에게 말하면 언어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단순한 것이라면 현장에서 외국인의 의사를 분위기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할머니가 영적인 미래 즉 영적 심판의 존재를 알고도 영을 통하여 알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차원의 문제 때문이지 언어의 표현이 아니란 말이다. 개가 팔려가고 소가 도살장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호소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의사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과 사람과 차원, 형편, 처지의 문제이다. 진실로 있는 이야기다. 영적 심판의 존재는 진실로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차원의 문제이지 그런 사실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할머니는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할머니는 영적 심판 존재 여부와 어떻게 재판하고 그 재판의 효력이 차 안에서나 비안에서나 재판이 1심, 2심, 3심, 상급법원, 대법원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육적 재판은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영적 재판은 영적 관계자들에 의해서 재판이 열리고 판결을 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파악했다. 그러나 할머니가 그것을 다 알지만은 소나개처럼 알지만 그것을 현실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사람은 자연적이지 초자연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할머니가 영적 재판 과정을 목격한 것은 초월자로 인한 일이다. 할머니는 자연적인 사람이 카운실러의 도움으로 초자연적 일을 겪었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할머니가 내추럴의 한계는 스스로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짐승과 사람 간의 형편이 달라서라는 것이다. 피안과 차안이, 차안과 피안이 형편이 달라서 내가 인식한 영혼의 인식이, 즉 영적 재판의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형편이 달라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할머니는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명수가 질문하였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하겠느냐? 할머니는 아쉬운 마음이 있는지 혀를 끌끌 찼다. 짐승은 멸시받아도 돼.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짐승의 뜻이 받아들여지겠느냐?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말이 받아들여지겠느냐? 그것을 자기가 표출할 수는 있어도 그 영적 재판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것을 터득하고 열심히 배우는 것이다.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스스로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없다. 배움이란 마음인데 이 마음을 재판정에서 판결하여 선한 영이 할머니의 영을 리더하면 가능한 것을 안다. 그러니 배우는 것은 내추럴의 사람이 우선하여야 한다. 배우기는 어려워도 힘써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할머니는 알았다. 책을 읽는 것은 내추럴한 사람이 성인 군자들이 지은 책을 읽는 것이 슈퍼내추럴한 것을 배우는 길이다. 내추럴한 사람이라도 배우면 슈퍼내추럴한 세계를 맛볼 수 있다. 영과 육은 차원이 다르지만 소와 사람과 그런 차원은 아니다. 사람은 영혼도 있고 육도 있으므로 영과 육의 완전한 분단의 차원이라 할 수 없다. 능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영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은 겸손히 배우는 길밖에 없다. 할머니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